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니 그 근본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습은 천차만별이라 현명하고 점잖은 남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고 가벼운 남자가 있고, 정숙하고 지조 있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간사하고 천박한 여자도 있다. 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형형색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성격이다. 그런데 이 사람의 성격은 태어나고 자란 고장의 상과 강을 닮아 있으니 사람도 강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에서 난 사람들은 온순하고 공손하며 부지런하여 악한 기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반대로 산세가 험한 고장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고 어리석으며 간사하고 교활한 경우가 있다. 옛날 전라도 제주군에 있는 한라산은 탐나국의 주산이요 남녘 땅에서 제일 이름난 산이었다. 그 험하고도 수려한 정기를 받아 기생 애랑이 태어났던 것이다. 애랑은 비록 신분이 낮은 기생으로 태어났으나 얼굴과 맵시가 서시나 양귀비 못지 않았고 지혜는 한나라의 장량과 진평을 능가했다. 어디 그뿐이랴. 꾀를 내기로는 구미호가 환생한 것인지 누구라도 한번 걸려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했다. 그즈음 한양에 김경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머리가 잘 돌아가고 글재주가 뛰어나 15살에 벌써 생원 진사과에 급제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수재 중의 수재였다. 그 후 한림원, 예문관, 승정원 홍문관 등의 벼슬살이를 두루 거친 끝에 제주 목사로 임명되었다. 김경은 곧 어명을 바쳤고자 이방, 호방, 예방, 공방, 평방, 형방 등 6방의 비장을 정했다. 그때 예방으로 서강에 사는 배선달을 정했는데 배선달은 곧장 어머니께 달려가 여쭈었다. 소자가 발도강산 경치 좋은 데는 안 가본 데가 없으나 제주는 아직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바다 멀리 섬까지는 갈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 목사로 가시는 양반이 제게 비장 자리를 주며 같이 가자 하시니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배선달의 말에 어머니는 걱정부터 앞섰다. 제주라는 곳이 배로 천리요, 걸어서 천리요, 합해서 2천리가 아니라더냐. 그 먼 길을 갔다 어미 죽기 전에 못 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제발 가지 마라. 목사께서 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배선달의 완강한 태도에 옆에 있던 아내가 끼어든다. 제주라는 곳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긴 하나 예로부터 색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셨다가 만약 술과 여자에 빠져 나란 일을 돌보지 못하신다면 어쩌시려고요. 그거야말로 부모님께는 불효요, 조강지처첩에 신세 망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염려 마오. 내 여자는커녕 여자 비슷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않을 테니 약속을 어길 시엔 내 사람 자식이 아니라 저 가막쇠 자식이요. 그렇게 탕탕 큰 소리를 치고 배선달은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렸다. 신관 제주 목사가 행차길에 올랐다. 전령패 비껴차고 비단장식 백마 타고 제주 향해 떠나는 것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다. 들판에는 백꽃, 복사꽃, 살구꽃 등 온갖 꽃들이 피어있고 강가에 늘어진 버드나무도 푸르렀다. 물은 잔잔하여 온갖 풍경을 비추고 지지배배 소쩍궁, 접동 뻐국, 온갖 새소리도 정겨웠다. 산호와 금으로 장식한 채찍 휘두르며 신관사또 일행이 구름같이 몰려갔다. 점심은 길가 여관에서 먹고 강진을 지나 해남 땅에 이르니 신관사또 맞이하려고 하인들이 대기하고 섰다. 인사를 받은 후 신관사또가 사공을 불렀다. 여기서 배를 타면 제주까지 며칠이나 걸리는가? 날씨가 좋고 서풍이 살살 불어 꽁무니 바람에 쌍도칠 갈라붙이고 아디에서 빙빙 소리가 나고
뱃머리에서 물결 갈라지는 소리가 8, 9월 열바가지 삶는 소리처럼 절벅절벅 나면 하루에 천리인들 못 가겠소. 그러나 반쯤 가다가 외풍을 만나 표류라도 하게 되면 영길이국에 갈 수도 있고, 만일 일이 잘못되어 물에 빠지면 바닷물도 먹고 숭어 뱃속에 들어가게도 될 것이오. 사공의 설명에 사또가 허허 웃었다. 오냐, 만일 오늘 중에 제주에 닿게 되면 내 큰 상을 내릴 테니 잘 해보도록 해라. 마침 서풍이 솔솔 불어오자 사공이 큰 소리로 아뢰었다. 제주 가기에는 이보다 좋은 날씨가 없소이다. 사또께서는 어서 배에 오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하인들이 먼저 올라가 배 위에 장막치고 산수병풍, 모란병풍을 겹겹이 둘러쳤다. 멍석에 돗자리도 깔고 비단방석, 쌍악침, 청등, 홍등, 병타구, 잿더리 등도 늘어놓았다. 이윽고 사또가 배에 오르자 통인이 양쪽으로 갈라서고 비장들이 이쪽 저쪽에서 읍하고 섰다. 어떤 비장은 목에 잔뜩 힘을 준 채 허세를 부리고, 어떤 비장은 착실하게 살짝 무릎을 굽히기도 했다. 사공들은 고사를 지내고 쾅쾅 대포를 쏜 뒤에 노를 젓기 시작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아침 썰물 물러가고 저녁 밀물 몰려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도사공이 키를 틀고 역군이 아디줄을 틀어 바람에 맞추자 배가 두리둥실 미끄러지듯 수평선을 향해 나아갔다. 사또는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어 앞에 놓인 술잔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곡강의 봄술에 사람마다 취한단다. 아랫사람 윗사람이 무슨 상관이랴. 자,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자. 비장들에게 술을 권하고 사또가 풍월 한 수 지어 읊었다. 푸른 하늘이 물속에 거꾸로 비쳤으니 물고기가 흰 구름 사이에서 노는구나. 기분 맞추어준 비장에게 사또가 술 한 잔 따라주었다. 좋구나. 이렇게 좋은 걸 누가 제주 배 타기 어렵다고 했더냐.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고 앉아서 똥 누기보다 쉽구나. 누워서 떡 먹으면 눈에 고물이 떨어지고 앉아서 똥 누면 발이랑 허리랑 시리지만 제주 배 타기는 이렇게 쉽지 않느냐. 도사공, 내 들으니 바다에 꼬리가 큰 고기가 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조그만 개울에도 지키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바다 한가운데야 말에 무엇하겠소. 술 기운에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오. 도사공이 대답을 마치기도 전이다. 배가 머역섬을 지나 추자도에 이르렀는데 난데없이 태풍이 일어나면서 사면이 침침해졌다. 이어 물결이 일어나고 오르릉 퍽 태산 같은 물마루가 배전을 때렸다. 그 바람에 띠집이 조각조각 흩어지고 기다리가 꺾이고 용종출과 마룻대가 동강났다. 고물이 번쩍 들리면 이물이 수그러지고 이물이 번쩍 들리면 고물이 수그러지며 요동을 쳤다. 사또는 술상을 잡는다, 술병을 잡는다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인들은 하인들대로 덤벙덤벙 나댔다. 사공! 사공! 사또가 사공을 불러댔다. 사공! 이놈 사공아! 예, 예. 도사공이 정신없이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이놈아, 양반은 물길에 익숙지 못해서 떨지만 물길에 익은 놈이 왜 그렇게 떠느냐? 겁에 질린 사공 모습에 사또가 소리쳤다. 소인이 15살부터 화장으로 배에 올라 흑산도 대마도 칠산 연평바다를 무릎 매줘 밟듯이 다녔지만 이런 물살은 처음이요. 염라 대왕이 삼촌이요, 저승사자가 삼촌이요, 사회 용왕이 외삼촌이라도 살아나기는 어렵겠소. 혹시 이 물을 다 마시면 모르겠으나 누가 다 마시겠소. 도사공 말에 비장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다. 에고 늙으신 우리 부모 천리길에 자식 보내놓고
이제 올까 저제 올까 하루가 3년일세. 수줍은 아내는 임생각에 잠 못 이루고 한숨 짓고 눈물 지며 꿈에라도 보고 지고 이제 내 뜻하지 않게 물귀신이 되겠으니 불효자라 원망 듣고 무정한 서방이라 지탄받게 생겼구나. 아이고 이런 팔자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번에는 다른 비장이 한탄했다. 내 나이 40살에 아직 자식 없고 양자 드릴 곳도 없으니 우리 조상들 재산은 이제 누가 지내줄꼬. 제주는 양태 나는 곳이라 양태 몇 동 얻어다가 어려운 집안 살림에도 보태고 마누라 속옷이나 사줄까 싶었더니 이렇게 속절없이 물귀신이 되는구나. 나는 가난하지 않으니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을 것을 공연히 이름 알려 벼슬자리 하나 얻기를 바랐더니 욕심이 과했던 모양이라. 비장들은 한탄이요 관속과 하인들은 울음바다이니 사또가 기가 막혀 도사공에게 말했다. 용왕이 이제야 재수를 달라나 보네. 서둘러 고사 지낼 준비를 하게. 선원들이 옳다 싶어 바삐 고사 준비를 했다. 영좌, 이좌, 화장, 격구는 목욕 재개한 후 고물간에 자리 펴고 고물 양쪽에 파랑 빨간 길을 꽂고 큰 속구리에 사또 덧저고리를 벗어놓고 소머리에 통돼지 잡아 큰 칼 꽂아 들여놓고 제자지어 올리고 쌀 풀어 물에 넣고 용충줄에 큰 북다니 도사공이 양손에 북채 잡고 둥둥 북을 쳤다. 천지 신령과 일월 성신이여 신관제주 목사 김명을 살려주소서. 동해 광리, 서해 광덕, 남해 광평, 북해 광택, 사해 용왕이 밝혀주시어 바다 건너갈 제 순풍을 빌려주소서. 정성어린 고사에 사해 용왕이 감동했는지 집채같이 치솟던 물결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배는 다시 두둥실 나아가고 달은 중천에 높이 떠올랐다. 정승의 벼슬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경치라더니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도다. 달빛에 비친 제주 경치에 사또가 감탄했다. 이만하면 산에서 사는 것보다 물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할 것이었다. 신관사또 일행은 환풍정에 배를 대고 화북진에 올라가 주위를 돌아보았다. 제주에서는 가장 경치 좋은 망월루라고 했다. 그때 망월루에서는 한 청춘 남녀가 부둥켜 안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구관사또 밑에 있던 정비장과 기생애랑이었다. 신관사또 일행은 망월루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를 만난 듯이 바라보았다. 내 한양 살 적부터 제주 물색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너와 더불어 꽃다운 인연을 맺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네 어여쁜 자태와 청아한 노랫소리에 고향 생각 아득하였건만 이제 와서 이별이라니. 푸른 강 맑은 물에 원앙새가 짝을 잃은 격이고 높은 산 깊은 골에 둘이 만나 논일다가 이별하는 격이구나. 아휴, 어느 누가 이별이란 말을 지어냈나.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의 원수로구나. 달 밝은 밤에 우미인과 이별하던 항우 장사의 끓는 마음이 이보다 더했을까. 해질녘에 양귀비 보내던 현종의 마음이 이보다 더했을까. 애랑아, 부디 잘 있어라. 정비장이 슬퍼하며 한숨을 쉬자 애랑은 웃는 듯 찡그리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나리, 이대로 가시면 이제 소녀는 누굴 의지하고 살라고요. 나리가 계시는 동안은 먹고 입고 살기에 걱정이 없었건만 하루아침에 떠나시면 이대로 굶어 죽으리까? 그것은 염려 마라. 내 가더라도 설마 그냥 가겠느냐. 정비장이 창고지기를 불러 애랑집에 벼섬을 갖다 주도록 하였다. 거기에 탄건 1죽, 우황 10근, 인삼 10근, 월자 30단, 말총 100근, 노루가죽 10장, 사슴가죽 5장, 미역 20장, 홍합, 전복, 해삼 100개, 문어 10개,
삼치 서뭇, 서거 한동, 장곽, 소곽, 다시마 한동, 유자, 백자, 석류, 비자, 청피, 진피, 3층 난간 용봉장, 2층 문갑. 각기 수리들을 잡히는 대로 내어놓았고 조랑말 2필, 말 3필, 안장 2켤레, 무명 1통, 삼배 3필, 모시 5필, 명주 3필, 편지지 10축, 부채 10병, 초필 1동, 연적 10개, 설대 10개, 담뱃대 1켤레, 서랍 하나, 담배 10근, 생청 1대, 쑥청 1대, 생밤 10대, 마늘 1접, 생강 1대, 찹쌀 1섬, 소고기 10근, 후추 1대, 배 1접을 얹어주고 애랑 어머니의 회답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저런 물건이 다 무슨 소용이요. 100년을 언약한 우리 사이가 부질없는 꿈이 되었는데 날이야 가시면 늙으신 부모님이 버선발로 반기고 청숙하신 부인께서 맞이해 주실 텐데 소녀같이 보잘것없는 기생을 한 번이나 생각하시겠어요? 아휴, 서러운 것이 이별이요. 이별의 하는 강물 같아라. 천리길에 임 떠나보내니 그리운 맘 이안이 처량할까.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탄식하다 병이라도 들면 이내 신세 가여워서 어찌하나. 애랑이 눈물을 짜내며 하는 말에 정비장의 애간장이 녹아내렸다. 네 말을 들으니 그간에 쌓았던 정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나. 내 몸에 지닌 놀이개 중에 탐나는 게 있으면 말해보거라. 내 무엇이든 다 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차지할 수 있는 데까지 재물을 얻어낼 욕심이 있던 참이라 애랑은 신이 났다. 그럼 입고 계신 양가죽 두루마기를 벗어주세요. 이걸 네가 뭐에 쓰게? 깔고 덮고 자는 데 쓰죠. 날이 가신 후에 이봄 가고 여름이 가고 낙엽 지고 설이 내릴 때 기나긴 가을밤이 적막하여 잠 못 이루면 어쩝니까? 그때 주고 가신 두루마기 내려다가 한 자락은 깔고 한 자락은 덮고 소매는 착착 접어 베개 삼아 누우면 따뜻하고도 정답지 않겠어요? 오냐 오냐, 이옷 깔고 덮고 베고 자며 부디 날 잊지 말거라. 정비장이 감격하여 선뜻 두루마기를 벗어주었다. 날이 가신 후에 설이 내리고 배꽃 같은 흰눈이 펄펄 흩날릴 때 산 높고 물 깊어 우리 난군 언제 올까? 마당에 나가보고 동구 밖에 나가볼 때 매서운 겨울바람에 귀가 시리면 어쩝니까? 날이 그 쓰고 계신 돼지가죽 휘양도 제게 주시면 아니 되겠소? 그걸 두 귀에 덥석 눌렀으면 다정했던 날이 손길처럼 따뜻할 것 같은데. 오냐 오냐, 이 휘양을 쓸 때마다 부디 날 기억해다오. 여보, 날이 이별할 땐 칼을 뽑아 서로 주고받는 법이라 하니 그 칼도 주세요. 이건 나를 지켜주는 보검이다. 정비장이 칼을 뒤로 감추었으나 순순히 물러설 애랑이 아니었다. 나리는 오나라 사람 개찰에 관한 이야기도 모르시오? 개찰은 서나라 임금이 살아생전에 제 칼 부러워했던 걸 알고 무덤까지 찾아가 칼을 놓고 왔다지 않소. 임도 나를 생각하거든 칼을 주고 가시오. 혹시 이 칼이 우리 정을 베어낼까 두렵구나. 칼이 필요하거든 네 집에 있는 식칼을 쓰는 게 어떠하냐. 내 칼 가는 값은 2말 않고 물어주마. 칼 가는 값이 문제리까? 소녀 집에는 식칼뿐 아니라 호두각밀 화장도, 오동 철병 서장도, 대모장도까지 있소이다. 하지만 나리가 차신 칼이 꼭 쓸 때가 있어. 이걸 어디에 쓴단 말이냐? 외로운 데서 충신나고 천한 데서 연련한다고 소녀 난군 위해 절개를 지킬 것이오. 하지만 달도 없는 한밤중에 집안에 도적이라도 들어오면 소녀가 무슨 힘으로 당하리이까?
그러니 그 칼을 주고 가시면 그걸 써서 제 몸 하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장이 얼른 칼을 풀어주었다. 이별하는 고통에 더위를 먹은 듯 하더니만 너의 지금 그 말에 천하 명약을 먹은 듯 가슴이 시원하구나. 네 수단껏 잘 휘두르면 여러 명은 못 당해도 한 명은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칼을 받고도 애랑은 훌쩍훌쩍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여보, 나리, 그 창이도 제게 주세요. 이건 남자 옷이라 내게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이고, 서른 지고. 나리는 어찌 그리 소녀의 아픈 마음을 모르세요. 나리의 옷을 착착 접어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일어나서도 볼 수 있고 문 열고 밖에 나가 이리저리 걸으면서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하면 임은 가셨어도 옷은 걸려있으니 잠깐 어디 가셨나 생각하면서 마음 달랠 수도 있겠죠. 정비장은 창이도 벗어 건네주었다. 여보, 나리 나으리 가신 후에 답답하고 슬픈 마음을 어찌 풀겠소. 뭘 가지고 슬픔을 견뎌내겠소. 이제 더 이상 줄 것도 없지 않느냐. 고의적삼 차림으로 정비장이 사정한다. 그 고의적삼을 제게 주시면 착착 잘 접어두었다가 임생각에 잠 못 이룰 때 가까이 두고 잘 것이요. 그리하면 멀리 가셨어도 여기 있는 듯해서 어느새 단잠에 빠져들게 될 것이니 꿈속에서라도 임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꿈속에서라도 보겠다는데 그까짓 고의적삼이 문제랴. 그렇게 해서 고의적삼까지 활활 벗어주니 정비장은 그만 몸에 지닌 게 하나 없이 되고 말았다. 섬이라 바람이 매우 차구나. 그러나 애랑은 인정사정이 없다. 나리 들으시오. 옷은 이제 그만 됐으니 대신 상투를 좀 베어주시오. 소녀 잘 간직하겠습니다. 지금 네가 나더러 백년사 몽구리 아들이 되란 말이냐? 다른 것도 아닌 머리 잘라달라는 말에 정비장이 펄쩍 뛰자 애랑이 다시 통곡했다. 나리가 어찌 소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소. 상투가 안 된다면 창가에 마주보고 앉아 당신 웃으시던 앞니 하나 빼주시오. 이젠 부모가 주신 몸에까지 손을 대라고 하는구나. 그래, 이는 가져서 어디다 쓰려는 거냐? 손수건 애싸고 싸서 배곡함에 넣어두었다가 눈에 선한 님의 얼굴 보고 싶고 귀에 쟁쟁한 님의 목소리 듣고 싶을 때 꺼내보려는 거죠. 그러다 소녀가 죽은 후에는 합장하여 한 몸이 될까 합니다. 죽은 후에 함께 묻히겠다는 말에 무엇을 망설이랴. 정비장은 창고지기를 불렀다. 당장 장돌이와 집게를 대령하라. 정비장의 말에 창고지기가 장돌이와 집게를 대령한다. 너는 애를 얼마나 빼어보았느냐? 많이는 못 빼어보았으나 서너 말은 빼어보았소. 이놈이 제주 사람 이는 몽땅 뽑았구나. 다른 이는 상하지 않게 앞니 한 개만 쑥 빼어라. 염려 마시오. 이 빼기에는 이골이 났으니까. 창고지기는 커다란 집게로 이를 꽉 잡고는 이리저리 휘두르다가 느닷없이 코를 탁 치고는 그 서슬에 이를 쑥 뽑았다. 아이고 이놈아! 이를 빼랬지 누가 코를 빼라고 하더냐? 정비장이 코를 움켜쥐고 소리쳤다. 한 번에 쑥 빠지게 하느라 코를 좀 쳤소. 알겠다. 이를 빼라고 한 내 잘못이 더 크지. 그때 방자가 뛰어와 큰 소리로 일렀다.
사또께서 배에 오르신다 하십니다. 나리도 얼른 가십시오. 이까지 뽑았으니 더 뽑을 것도 없건만 애랑은 정비장을 놓아주지 않았다. 아니 돼요. 가시면 아니 돼요. 정이 가시려거든 소녀도 데려가시오. 이제 가면 살아서는 다시 못 볼 텐데 죽어서 환생해서나 다시 볼까? 낭구는 학이 되고 소녀는 구름이 되어 그때나 다시 볼까? 너는 거울이 되고 나는 해가 되어 서로 얼굴이나 비추어 보자. 그러고도 한참이나 떠날 듯 말 듯 떠날 듯 말 듯 하기를 반복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배비장이 방자를 불렀다. 저 건너편에서 청춘 남녀가 서로 잡고 못 떠나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 기생 애랑이와 구간사또를 모시고 있던 정비장이 작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자 말에 배비장이 대뜸 콧방귀를 뀌었다. 부모와 떨어져 천리 밖에 와서 고작 기생과 노닥거리고 있었구나. 그 말에 방자가 콧바람이었다. 남의 말이라고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오. 나리도 애랑의 아리따운 자태와 꽃 같은 얼굴을 보시고 나면 당장에 눈이 멀 것이오. 이놈이 양반의 체면을 어찌 알고 경솔하게 짓거리느냐? 그러면 소인과 내기하시렵니까? 무슨 내기를 하자느냐? 나리께서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면 소인 식구들이 댁에 가서 고용살이를 하고, 만일 저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타고 다니시는 말을 주시오. 좋도록 해라. 설사 말값이 정금이 된다 한들 널 속이지는 않으리라. 두 사람이 이렇게 내기를 하는 사이에 구간사또와 신관사또가 이를 모두 주고받았다. 곧 구간사또 일행이 떠나는 배에 오르고 신관사또 일행만이 남았다. 신관사또가 일터로 나가는 참이었다. 악사들은 가야금, 검은고, 당비파를 연주하고 상 못 쓴 사령들은 양쪽에 늘어서서 예이찌룩 예이찌룩 시끄럽게 소리냈다. 청색, 홍색 깃발들이 머리 위로 휘날리고 앵무새같이 예쁜 기생들은 길가에 늘어섰다. 영무정을 바라보며 북수각을 지나 칠성골 너른 길로 관덕정을 돌아가니 말부리는 소리가 하늘을 울리고 악대 소리가 땅을 울렸다. 신관사또가 전할전에 들러 임금 계신 곳을 향해 절을 하니 해는 서산에 기울고 동쪽 언덕에 달이 돋았다. 각방 비장들은 기생을 한 명씩 데리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혼자 남은 배비장은 기분이 울적하여 각방에서 나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도 동료들과 같이 놀고 싶은 마음 간절했으나 이미 내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 그때 방자가 다가와 은근하게 비장들의 말을 전한다. 다른 비장들께서 이르시길 미인의 고장 제주에 오셨는데 나리께선 어찌하여 수심에 쌓여 계시냐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고향 생각은 너무 마시고 마음에 드는 기생을 하나 골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시랍니다. 방자가 전하자 배비장이 헛기침을 했다.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하다고 여쭈어라. 모처럼의 정을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나 우리 집안은 9대째 고든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체 잡스러운 마음이 없다고. 그러니 나는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께서나 재미있게 노시라고 전해라. 그렇게 하고도 성이 차지 않은지 배비장은 기생 차지를 불러 일렀다. 네 앞으로 어떤 기생이라도 내 눈앞에 얼씬거리게 했다가는 혼날 줄 알아라. 그 소문이 관아에 쫙 퍼져 마침내 사또 귀에까지 들어갔다. 사또는 배비장한테 장난을 쳐보고 싶었다. 예쁘다고 소문난 기생들은 모두 불러 모았다. 너희들 중 누가 배비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기생이 있으면 내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그 말에 애랑이 선뜻 나섰다. 소녀가 해보겠습니다.
애랑의 고운 자태를 보고 사또의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내일 사또께서 비장들과 함께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가십시오. 그때 배비장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오냐, 네가 만약 배비장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기생 중에 으뜸이 되리라. 사또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한라산에 한번 올라가 볼 참이었다. 날이 밝자 사또는 각 비장들과 의논하여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떠났다. 기생들도 비단 옷에 날아갈 듯 차려입고 지화자 풍악 올리며 따라갔다. 한창 봄바람이 좋은 때라 산에는 빨갛고 노랗고 하얀 꽃들이 다투듯 피어있고 크고 작은 새들이 저마다 지저귀었다. 수포동에 이르러 사또는 남녀를 세워놓고 자리를 펼치도록 했다. 푸른 물결은 하늘에 닿았고 흰 갈매기들은 쌍으로 날고 돛을 고깃배들은 점점이 흩어졌다. 천하제일 문장가들이 저 풍경을 보았다면 예전에 읊었던 글들을 여기 와서 읊을 것이었다. 산천 풍경에 취하고 봄바람에 취하고 기생들 노래에 취하고 비장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잘도 논다. 그러나 배비장은 소나무 밑에 홀로 앉아 고고한 척 글을 읽고 있었다. 하늘이 끝이 없으니 한양길이 천리요. 바다가 넓으니 제주 물결이 만경이라. 꽃 같은 미인은 초월 사이라. 술에 취해 강산의 좋은 풍경을 즐길 뿐이다. 큰 소리는 쳤겠다. 애써 고상한 채 하지만 남들 노는 옆에서 글귀가 제대로 들어올 리 없었다. 무료한 마음에 숲을 둘러보는데 선녀인가 옥녀인가 복숭아꽃 사이에서 아리따운 한 여자가 봄빛을 즐기며 놀고 있었다. 배비장은 황홀하여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두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았다. 그때 갑자기 여자가 치마저 고리를 벗어놓고 물에 깊이 뛰어들었다. 그러더니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버들잎을 주르르 훑어내 물에 뛰어보기도 하고 꽃가지 질끈 꺾어 머리에 꽂아보기도 하고 조약돌을 집어다가 꾀꼬리에 날려보기도 하고 삼단 같은 머리채를 풀어 물결에 씻기도 했다. 저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누구나 보면 반했을 것이다. 배비장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날이 저물어 사또가 간화로 돌아갈 차비를 했다. 비장들과 기생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나 배비장은 여자를 두고 갈 수가 없어 갑자기 배 아픈 체를 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그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갈 비장들이 아니었다. 벌써 해랑을 봤구나. 비장들이 눈치채고 짐짓 딴청을 했다. 갑자기 왜 그러시오? 체하셨다면 침이나 한 대 맞으시지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나을 것이오. 비장들이 웃음을 참고 방자를 불렀다. 너의 날이 병환이 진정되거든 모시고 오도록 해라. 사또께는 우리가 잘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오시오. 이렇게들 염려해 주시니 고맙소. 사또께는 부디 잘 말씀해 주시고. 아이고 배, 아우. 그때 짓궂은 한 비장이 다가와 은근히 말했다. 그건 염려 마시오. 사또께서도 벌써 편찮으신 걸 알고 계신다오. 그런데 내가 듣기에 배 앓는 데는 여인이 손으로 만져주면 뜨뜻해진다고 합니다. 기생 하나를 두고 갈 테니 잘 좀 봐달라고 하시오. 아니요. 내 배는 다른 사람 배와 달라서 기생을 보기만 해도 아프다오. 그러니까 그런 얘긴 하지도 마시오. 아유 배야, 아우. 개집 말만 들어도 더 아프다 하니 참으로 이상하구려. 그렇다면 우리가 남았다 같이 가는 건 어떻소? 천리 밖에 와서 친형제같이 정을 나누는 사이에 그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야 어찌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소.
그대는 내 성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수이다. 나는 병이 나면 혼자서 진정을 해야 낫지. 형제간일지라도 같이 있게 되면 더 아프다오. 그러니 사람을 살리려거든 제발 먼저 가주오. 아유 배야. 아우. 정 그러시다면 어쩔 수가 없구려. 그럼 우리가 간 후에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욕은 하지 마시오. 비장들이 사또를 모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자 배비장은 마음이 급했다. 방자야. 아이고 배야. 아유. 예이. 나는 술에 취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아유 배야. 소인도 날이 깨서 그러시니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또 가시는 건 배지 않느냐? 예, 저기 내려가십니다. 아이고 배야. 아유, 또 보거라. 산모퉁이를 지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또 보거라. 저기 아득해 가십니다. 그럼 이제 배 아프기는 그만두어야겠다. 배비장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 소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더니 가만히 방자를 불렀다. 방자도 가만히 대답하나 말공대는 벌써 없어졌다. 어째 부르오? 너 저쪽 좀 보아라. 저기 무엇이 있어? 쉿! 요란하게 굴지 말고 조용히 구경하자꾸나. 그때까지도 여자는 물속에서 목욕 중이었다. 그 모습이 금 같기도 하고 옷 같기도 했다. 저게 금이냐 옥이냐? 저 물이 여수가 아닌데 어째 금이 놀고 있겠소? 그러면 옥이냐? 이곳이 형산이 아닌데 어째 옥이 있겠소? 금도 옥도 아니라면 봄바람에 떨어진 매화란 말이냐? 눈 속이 아닌데 어찌 매화가 피겠소? 그럼 도화가 틀림없구나. 무릉도원이 아닌데 어찌 도화겠소? 그럼 국화냐? 국화도 아니오. 꽃이 아니라면 양귀비란 말이냐? 온천물이 아니거늘 어찌 양귀비가 목욕을 하겠소? 양귀비가 아니면 불려우냐?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라도 혹하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나으리, 대체 뭘 보시고 그런 말씀이요? 소인의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놈아, 저기 저 맑은 물속에 목욕하는 저 여자가 안 보인단 말이냐? 아이, 나는 나리께서 무엇을 보시고 그러시나 하였지요. 그러니까 저 목욕하는 저 여자 말씀입니까? 오냐, 상놈의 눈이라 어지간히도 무디구나. 예, 상놈들 눈은 양반들 눈과 달라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안 보입니다요. 또 마음도 달라서 규중 처자가 목욕하는 건 아예 훔쳐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고 보니 양반들 마음은 상놈들 마음보다 컴컴한 모양입니다. 방자가 받아치자 배비장은 할 말을 잇는다. 특히 나리 같은 양반들은 여자라면 금방 마음을 빼앗겨서 욕심낼 때 안 낼 때 분간하지 못하고 함부로 덤벼든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목욕한 데는 반드시 일가 친척이 숨어있다가 일시에 달려들어 혼내준다고 하니 조심하십시오. 저 여자 볼 생각은 아예 마시고요. 알았다. 내 다시는 안 본다. 배비장이 무안하여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보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자석에 바늘 달라붙듯 눈이 자꾸 돌아갔다. 그 모양을 보고 방자가 소리쳤다. 눈은 왜 돌아갑니까? 안 본다. 그러면서도 자꾸 눈이 돌아가는지라 배비장은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예, 방자야. 그러고 보니 이곳 경치가 참으로 좋구나. 서쪽 하늘을 좀 보아라.
해지는 것이 마치 불바다 펼쳐진 것 같지 않느냐? 동쪽 하늘도 좀 보아라. 아득한 봄빛 사이로 파랑새 한 쌍이 날아드는구나. 또 남쪽 하늘도 보아라. 망망대해의 전리 파도에 커다란 새가 날다가 지쳐서 앉아있구나. 배비장이 여자한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딴소리를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방자가 끌끌 혀를 찼다. 아무래도 눈 때문에 안 되겠소. 아니다, 안 본다. 배비장이 깜짝 놀라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안 본다. 안 본다니까. 그때 방자가 에취 하고 재채기를 했다. 그 소리에 여자가 깜짝 놀라 후다닥 물 밖으로 뛰쳐나가 푸른 숲속으로 도망쳤다. 에이구, 니놈의 기침이 낭패로구나. 배비장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다 문득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방자야, 너 저 여자에게 가서 말 좀 전하여라. 한 과객이 이 산에 올라와 꽃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기운이 빠져서 늘어져 있노라고. 하루 종일 굶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것이니 혹시 음식이 있거든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방자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죽으면 죽었지 그런 말은 못 전하겠소. 처음 보는 여자에게 어찌 음식을 달라고 하란 말이오. 그러다가 매 맞아 죽으면 어쩌려고. 매를 맞게 된다면 내가 맞을 것이니 넌 염려 말고 말이나 전하거라. 나리의 얼굴을 보니 죽을 때 죽더라도 그리 할 수밖에 없겠구려. 방자는 크게 인심이나 쓰듯 설렁설렁 건너갔다. 애랑아, 배비장이 벌써 널 보고 반했단다. 무슨 음식이든 좀 차려주려무나. 애랑이 방긋 웃고는 꽃무늬 장반에 화전 한 접시, 홍시 한 접시를 주었다. 거기에 술까지 한 병 주면서 한마디 일렀다. 너희 나리가 참으로 무리하구나. 하지만 배가 고파 쓰러져 있다니 어쩌겠느냐. 얼른 가져가 나리도 먹고 너도 먹거라. 방자가 음식을 올리며 애랑의 말을 전했다. 배비장은 얼씨구나 하고 음식을 봤는데 홍시 하나가 먹던 것인 듯 베어 물다만 듯한 자국이 나 있었다. 이 자국은 어찌 된 일이냐? 그 여자가 꼭지를 떼느라고 그랬소. 그럼 나머진 너 다 먹어라. 난 이 감이나 한 개 먹고 말겠다. 배비장이 감으로 손을 뻗었다. 남이 입댄 걸 어찌 나리가 먹겠소. 이런 건 소인 같은 정것이나 먹는 거지. 이놈, 헛소리 하지 말고 이리 내놓아라. 배비장이 강제로 감을 빼앗아 껍질째 먹은 다음 다시 방자를 시켜 말을 전했다. 좋은 음식을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무례한 말씀이나 하늘과 땅이 있고 세상엔 양지와 음지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러한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놀이 나온 선비가 산에 올라왔다가 꽃을 찾는 벌나비의 마음으로 기쁜 사귐을 바라오니 부디 이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방자가 배비장의 말을 전한 뒤 다시 애랑이 전하는 말을 들어 가지고 왔다. 여자가 담례는 필요 없으니 빨리빨리 돌아가라고 합디다. 잘못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배비장은 무안한 마음에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할 수 없구나. 어서 내려가자. 그러나 관아에 들어와서도 배비장은 그 여자 생각만 났다. 그 여자의 모습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한라산 맑은 전기를 제가 모두 타고났나. 어찌 그리도 곱게 생겼던고. 아이고, 조용하고 쓸쓸한 밤이라 임생각이 절로 난다. 봄바람에 우는 새는 회포를 머금은 듯, 섬돌 아래 푸른 물은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듯, 상사병이 골수에 들어 원혼이 되겠으니 늙으신 부모님과 수줍은 아내는
다시 보기 어렵겠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그렇게 끙끙 앓다가 배비장은 갑자기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난 듯 벌떡 일어났다. 에라, 죽더라도 내 말이나 한번 건네보고 죽으리라. 예, 방자야! 부르셨습니까? 방자가 기다렸다는 듯 냉큼 뛰어왔다. 오냐, 이리 가까이 오너라. 아무래도 내가 죽을 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이 드셨기에 그러십니까? 약이나 두어 첩 다려올리올까? 배비장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다. 약을 먹고 나을 병이 아니다. 그렇다면 망령이 드셨나 보구려. 망령에는 당약이 제일이랍니다. 당약이 뭐란 말이냐? 홍두깨를 삶은 것을 말하지요. 젊은 양반 망령엔 당약이 제일입니다. 배비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 병엔 따로 약이 있다. 하지만 그걸 얻기가 어렵구나. 대체 무슨 약이기에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따오라면 따올 수 있으련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이제 죽고 사는 건 네 손에 달렸다. 예, 날 좀 살려다오. 아따, 죽기는 누가 죽는다고 이러시오. 어서 말씀이나 해보시구려. 배비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말했다. 오냐. 너도 알다시피 내 오늘 꽃놀이 갔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지 않았느냐. 그 여자가 바로 병이 되었구나. 네가 그 여자 좀 볼 수 있게 해주려무나. 방자는 큰일 날 소리하는 듯 펄쩍 뛰었다. 그 되지도 않은 소리 마시오. 집안 깊숙이 꼭꼭 들어앉은 여자를 어찌 만나보겠다는 거요? 방자의 호통에 배비장은 맥이 쭉 빠졌다. 그리고 포기했다는 듯이 말했다. 알았다. 가서 옛날 이야기 책이나 빌려오너라. 방자가 빌려온 책은 삼국지, 구운몽, 임경업전, 숙향전이었다. 그 중에서 배비장은 숙향전을 펼쳐놓고는 춘향전의 이두령이 춘향을 생각하듯 한 줄 한 줄 큰 소리로 읽어나갔다. 숙향아, 불쌍한 우리 숙향아. 그 어머니 이별할 때 숙향이 손 꼭 붙들고 피눈물을 쏟는구나. 잘 있거라 우리 아가. 배고플 때 이 밥 먹고 목마를 때 이 물 먹고 죽지 말고 잘 있거라. 아이고 어머니 나도 가요. 아서라 말아라. 다 던지고 수포동에 목욕하던 그 여자나 만나볼까. 그 소리를 듣고 방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그게 숙향전인 줄 알았더니 수포동전이었나 보구려. 아니다. 말이 엉뚱하게 그리로 갔구나. 배비장은 변명을 하다가 두 번, 세 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니다 싶었다. 얘 방자야. 우리 툭 터놓고 얘기 좀 해보자꾸나. 그 여자도 음식 보낸 것을 보면 내게 전혀 마음이 없지 않은가 보더라. 그러니 한번 말이나 해보거라. 어디 가서 말을 한단 말씀입니까? 그 여자한테. 어림없소. 듣자 하니 그 여자 성깔이 보통이 아니라 하오. 게다가 지조도 곧다 하니 되지도 않을 생각은 절대 마시오. 배비장은 더욱 애가 타서 애걸복걸했다. 되든 안 되든 편지를 써줄 테니 한번 갖다나 줘보거라. 일이 잘 성사되면 내 상금으로 300냥을 주마. 300냥이라면 말에 군침이 돌았지만 관에서 일하며 눈치와 입 속에 밝아진 터라 방자가 은근히 수작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 돈 갖군 아무래도 곤란하겠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전리 밖에 와서 정을 주고 지내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인정으로 말하자면야 소인이 나리를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소인에게는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 소인이 3살 때 아비가 죽어 늙은 어미 손에서 자라 10살 때부터 방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에서 주는 것이라곤 한 달에 고작 2냥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신발값도 안 되니 각방 나리들께서 잡수시다 버리는 밥이나 얻어다 어미와 그날 목숨을 잇는 형편입니다. 소인의 사정이 그러하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겠습니까? 죽고 사는 건 원통하지 않으나 병신이 되어 나리도 모실 수 없고 늙은 어미도 먹일 수 없게 되면 소인의 신세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위험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염려하지 마라. 만일 매를 맞게 되면 내가 상처가 낫도록 해줄 것이며 네 늙은 어미는 내가 먹여 살릴 것이다. 그러더니 괴짝에서 돈 100냥을 내주었다. 약소하지만 우선 이걸 어미에게 갖다 주어 양식이나 사서 먹도록 해라. 그제야 방자는 못 이기는 채 돈을 받으면서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정 그러시다면 편지나 잘 써주십시오. 오냐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네 손에 달렸으니 부디 눈치 있게 잘 전해라. 배비장은 거듭 당부하며 편지를 썼다. 그것을 방자가 애랑에게 전하니 그 내용이 이랬다. 제주관의 한 무관이 머리 조아리고 낭자께 서찰을 보내오. 내 비록 보잘것없는 비장이나 술 마시고 노는 데는 뜻이 없어 한라산 꽃놀이 중에도 산청 경치에 마음을 두었소. 그러다가 우연찮게 낭자를 보고는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이룰 수 없으니 아마도 골수에 병이 든 모양이요. 꽃 같은 낭자 모습도 언젠가는 늙을 터이니 검은 머리 백발되면 세월을 한탄해도 소용없는 짓이라오. 상사병에 병든 몸은 명약이 따로 없소. 낭자가 은혜를 베풀어 이내 목숨 살려주오. 지조가 곧다 한들 사람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 장부의 생사는 낭자 손에 달렸소. 생사의 갈림에서 한마디 적어 보내니 답장하여 주시기를 애걸복걸 하오이다. 애랑이 편지를 읽고 나자 방자가 한마디 일렀다. 답장을 하되 애가 타게 해라. 방자 말대로 애랑은 답장을 쓰고 방자는 그것을 둘둘 말하다 갖다 주니 배비장이 2손으로 정중히 받았다. 그러고는 사서삼경 읽듯이 공손히 꿇어앉아 한자 정신 차리고 읽어내렸다. 한 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런 글호를 보내시다니 어이없고 괴상하고 가소롭소. 그대의 병은 내 알 바 아니오. 그대는 옛글도 모르시오. 임금을 섬기고 지아비를 섬기는 마음이야 하늘 아래 제일이라 했건만 감히 교중 여인을 넘보다니 썩 물러가시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내 이제 제주섬에서 원통한 귀신 되었구나. 여기까지 읽고 나서 배비장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보 나리,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아래를 더 읽어보십시오. 거기 그러나가 있지 않소. 옳지, 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방자의 말에 배비장이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장부의 몸으로 나로 인하여 병을 얻었다 하니 어찌 가엾지 않으리이까. 그래서 나는 여자의 몸이라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 달이 기운 깊은 밤에 벽현당으로 오면 만나 드리겠소. 집안에 개와 닭이 많아 만약 실수하면 위험하오니 북창 쪽으로 조심 오시오. 배비장은 비로소 안심이 되어 크게 기뻐했다. 얼씨구 좋을씨구 절씨구 좋을씨구. 배비장이 언제 아팠냐는 듯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어질어질하던 머리가 단박에 개운해지고
답답하던 가슴도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다만 해지기를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지는 않을까 걱정이었다. 이제 소희는 물러가도 되겠습니까? 오냐, 내 나중에 다시 부르마. 방자를 보내놓고 배비장은 새 옷을 꺼내 입어본다. 망건, 탄건, 쾌자 전립을 꺼내 써본다. 한바탕 난리를 쳤다. 가만. 걸어가서 기침 한번 하면 여자가 눈치채고 문을 활짝 열어주겠지. 그럼 성큼 걸어 들어가 무인의 예를 갖추어 인사하리라. 그렇게 혼잣말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나리, 무엇이오? 방자가 시치미를 뚝 떼고 묻는다. 너 벌써 왔느냐? 예, 부르시기 전에 대령하였소. 이놈아, 얼마나 놀랐는지 등에서 땀이 다 난다. 이윽고 달이 치자 배비장은 방자를 앞세워 밖으로 나섰다. 봄바람에 까마귀 울고 고깃배들 불빛이 물에 비치고 학 울음소리 들려오는 좋은 밤이었다. 나리는 생각도 없소? 밤중에 여인을 만나러 가면서 비단 옷에 가시라니요. 그렇게 요란하게 차리고 가다가는 될 일도 아니됩니다. 그 두루마기와 갓을 모두 벗으시오. 춥지 않겠느냐? 추우면 안 가면 될 거 아니오. 아니다. 내 벗으마. 가지 말라는 한마디에 배비장이 서둘러 두루마기를 벗었다. 갓도 벗으시오. 오냐? 갓까지 벗으니 온몸이 덜덜 떨린다. 이제 됐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면 한라산 매사냥꾼으로 알 것이니 제주 사람처럼 꾸미시오. 제주 사람처럼 꾸미라니?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노번거지를 쓰시오. 그건 너무 초라하지 않겠느냐? 초라한 생각이 들거덜랑 가지 마시오. 아니다. 말이 그렇단 말이다. 네가 하라면 개가죽이 아니라 돼지 가죽이라도 뒤집어 쓰마. 배비장은 고분고분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노번거지를 썼다. 예, 범이 오면 개로 알겠다. 총 한 자루만 갖고 가자. 겁이 나면 차라리 가지 마시오. 또 가지 말라는 말에 배비장은 겁을 잔뜩 먹었다. 아니다. 그냥 해본 말이다. 아따 그놈 성격이 불같구나. 행여 방자 마음이 바뀔세라 상전이 하인 눈치 보기에 여념없었다.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여간 신이 나지 않았으니 그리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심정이 오죽하랴. 벽헌당에 이르러 서쪽 대문을 지나 동쪽 소나무 계단으로 가니 북창에 밝게 켠 불이 외롭게 반짝였다. 때는 삼경이라 방자가 먼저 담구멍을 찾아 기어들어갔다. 쉿!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것이니 두 발을 한데 모아 요령껏 들이미시오. 방자가 시키는 대로 배비장은 두 발을 모아 구멍 안으로 들이밀었다. 그것을 방자가 힘껏 당기는데 그만 배가 턱 걸려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놈아, 그만 당겨라. 배비장이 두 눈을 희게 뜨고 이를 갈았다. 배가 짓눌리니 똥 싸고 죽겠구나. 그 소리에 방자가 당겼던 다리를 탁 놓았다. 일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으니 낭패로다. 할 수 없구나. 머리부터 들어가 보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머리부터 낳아야 순산이라고. 이 상투를 잡고 끌어보거라. 옳았구나 싶어 방자가 손바닥에 침을 탁탁 뱉더니 배비장의 노번거지와 함께 상투를 와락 잡아당겼다. 아이고, 이놈이 상투를 뽑으려 하네. 배비장은 큰 소리도 못 치고 끙끙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방자는 두 발을 땅에 버티고 힘껏 상투를 낚아챘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마침내 비명소리와 함께 배비장의 몸이 구멍으로 쑥 들어갔다. 오늘 내 등짝에 줄게나 생겼겠다. 그래도 들어온 것만 좋아 허허 웃으니 방자가 일으켜 세워 불 켜진 방을 가리켰다. 저기 저 불 켜진 방이요. 어서 가서 마음껏 얘기 나누시고 날이 새기 전에 나오십시오. 배비장은 가슴이 두근두근, 다리가 휘청거렸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지 몰랐다. 조심조심 다가가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구멍을 뚫어보니 정신이 아찔했다. 촛불 앞에 곱게 앉아있는 저 모습. 낮에 해가 밝다 한들 저보다 밝겠는가? 달나라 선녀가 곱다 한들 저보다 곱겠는가? 그때 애랑이 긴 담뱃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피웠다. 보랏빛 향기로운 연기가 방 한가득 퍼지며 문구멍으로 스르륵 나왔다. 배비장은 연기를 들이키다가 그만 숨구멍에 쑥 넘기고 말았다. 에취! 도둑이야! 갑작스러운 재채기 소리에 애랑이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배비장은 엉겁결에 넙죽 절을 했다. 문 안 들이오. 펌을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린 그림이로군. 아마 네 집개가 길을 잘못 들어왔나 보군. 워이, 저리 가거라. 애랑이 몽둥이로 배비장의 등짝을 내리쳤다. 난 개가 아니오. 그러면 뭐냐? 배비장이오. 애랑이 까르르 웃었다. 약속했던 이미 오셨군요. 얘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소. 어서 들어오시오. 애랑의 상냥한 말투에 배비장은 기쁜 마음으로 휘청휘청 걸어 들어갔다. 골수에 병이 들었다더니 몸이 영 안 좋은 모양입니다. 애랑은 미리 깔아놓은 이부자리에 배비장을 앉혔다. 그런 뒤 개가죽과 노번거지를 벗겨주었다. 그때였다. 느닷없이 밖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라. 문 열어. 방자였다. 애랑은 시치미를 뚝 떼고 당황한 척 자리를 활활 털며 일어났다. 배비장도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데 방자의 호통소리가 저승사자 목소리 같았다. 이 고얀 것, 누구와 더불어 두렁거리고 있느냐? 내 너희들을 한 방에 박살내리라. 배비장이 도망갈 곳을 찾으나 문이 하나뿐이었다. 할 수 없이 이불을 둘둘 말아쓰고 여인에게 물었다. 남편인 모양이구려. 그래, 남편 성품이 어떻소? 제주 제일 가는 악당으로 미련하기가 이를 데 없소. 그러면서 기운은 얼마나 센지 마치 항우 장사 같고 술을 좋아하고 셈이 많아 한번 화가 나면 대낮에도 칼을 뽑아들죠. 칼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 조자룡이 창 휘두르듯 공중에 획 휘두르면 아무리 사나운 호랑이라도 한순간에 가루가 되고 아무리 두꺼운 철벽이라도 한순간에 뚫어진다오. 그러니 어쩌겠소. 장비라도 살아나기 어려울 터인데 불쌍한 그대 목숨 나 때문에 오늘로 끝이 나게 생겼군요. 애랑이 딱하다는 듯 혀를 찾아 배비장이 애걸복걸 매달렸다. 무슨 수가 없겠소? 제발 좀 살려주시오. 정 그러시다면 이리 들어가세요. 애랑은 미리 장만해둔 커다란 자루를 열었다. 거긴 왜 들어가라는 거요? 살고 싶으면 어서 들어가세요. 애랑의 재촉에 배비장은 자루에 들어가 잔뜩 웅크리고 앉았다. 애랑은 자루를 묶은 뒤 불을 켰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방자가 문을 왈칵 열고 들어섰다. 방구석에 세워놓은 저게 무엇이냐? 알아서 못하시게요? 방자와 애랑이 서로 눈짓을 했다. 아니, 서방이 물으면 대답이나 할 것이지. 웬 잔말이냐? 호되게 경을 치고 싶냐?
검은고에 새 줄을 달아 세워놓은 거라호. 애랑이 셀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타볼까? 방자가 대꼬챙이를 집어 배비장의 등을 탁탁 쳤다. 배비장은 등이 아팠지만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하여 둥기당 당기당 하고 검은고 소리를 냈다. 호, 그놈의 검은고 소리가 매우 웅장하구나. 그럼 대연을 쳤으니 이제 소연을 쳐볼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코를 탁 치는 것이 아닌가. 배비장은 눈물이 핑 돌았으나 얼른 소리를 내었다. 둥기당 당기당. 그놈의 검은고가 참 이상도 하구나.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말이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런 무식한 소리 마세요. 옛날에 여화씨가 처음 음료를 내실 적에 궁상각 치우를 청탁으로 울리자 가장 높은 소리로 화답했다지 않습니까? 네 말이 옳다. 원래 세상 일이란 석자밖에 되지 않는 검은고 소리만 못하고 인생은 술 한 잔만 못하다 했다. 서쪽 정자에 달 떠오르고 동쪽 눈 속에 매화 피었으니 술 한 잔 따르고 줄을 골라라. 내 잠깐 소피를 보고 오마. 방자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에 자루 속에서 배비장이 가만히 속삭였다. 여보, 남편이 검은고를 좋아하는 모양이구려. 이제 소피 보고 오면 검은고를 꺼내보려고 할 게 분명하니 날 다른 데로 옮겨주시오. 그럼 이곳으로 들어가세요. 애랑이 윗목에 놓인 피나무로 만든 궤를 열었다. 이 조그만 궤에 내 이 큰 몸이 어찌 들어가겠소? 이게 밖에서 보기에만 작지 안은 꽤 크답니다. 잔말 말고 어서 들어가세요. 애랑이 배비장을 억지로 궤 안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자물통을 덜컥 채우니 이제 배비장은 함정에 든 범이요 도간에 든 쥐였다. 아이고, 한심하고 한심하구나. 공연히 예쁜 여인 만나보려다 일이 되었으니 궤 속에서 귀신이 된들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방자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참으로 과관이었다. 아까 내 졸다가 꿈을 꾸니 백발 노인이 나타나 네 집에 피나무 궤가 있느냐고 묻는 거라. 그래서 있노라 했더니 당장 태워 없애라고 하더라. 그 궤에 액신이 붙어서 장난을 치므로 배가 망신할 징조라고. 그러니 짚을 가지고 와서 불을 놓아야겠다. 배비장은 눈앞이 깜깜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내 제주까지 와서 산채로 화장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때 고맙게도 애랑이 궤를 막아선다. 이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귀한 물건이요. 더구나 여기에는 업귀신이 들어있어 우리 집 식구들이 먹고 쓰고 남게 하는 업계라오. 절대 불에 태우면 안 돼요. 서방 말이 말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은 너하고 못 살겠다. 살림살이도 다 필요 없고 절세 미인인 너도 싫다. 난 이 궤 하나면 되니 나머진 너 다 가져라. 방자가 궤를 어깨에 걸머졌다. 그럼 옛 서방 버리고 새 서방 얻어서 잘 살아라. 임자가 업계를 가져가면 나는 망하란 말이오. 이 궤는 못 놓겠어요. 나머지 살림은 임자가 갖고 난 이 업계를 주세요. 정 그렇다면 공평하게 나눠 갖자. 하더니 톱질을 시작했다. 슬근슬근 톱질이야. 슬근슬근 톱질이야. 처자 행실 나쁜 것을 오늘에야 알았으니 처음 맺은 우리 연분을 이 톱으로 갈라보세. 한가운데 먹줄 쳐서 슬근슬근 톱질하여 위 토막은 너를 주고 아래 토막은 내가 가져. 너는 큰 부자가 되고 나는 작은 부자가 되리라. 톱이 슬근슬근 궤 속을 파고들고 톱밥이 우수수 궤 속으로 떨어졌다. 배비장은 안 되겠다 싶었다.
여보시오, 너무하지 않소. 하루를 살았어도 인정이 그게 아닌데 조강지처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오. 그러지 말고 그 계집에게 괴를 다 죽으려. 토막을 내면 못 쓰게 되지 않소. 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방자가 놀라는 척 톱을 내던졌다. 이놈의 업귀신이 환생하여 사람이 되었구나. 안 되겠다. 불침을 놓아야지. 그러더니 송곳을 불에 달고 갯 속으로 푹 찔러 넣었다. 왼쪽 눈앞으로 내려온 송곳을 보고 배비장은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다.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죽을 목숨 악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다. 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오. 아이고, 업귀신이 제 몸 상할까봐 발광을 하는구나. 그렇다면 몸은 상하지 않게 물에다 던져버려야겠다. 방자가 애랑에게 눈짓하곤 괴를 치고 나갔다. 영차 영차 영차, 먼 산에 안개 끼고 앞마을에 달 기운다. 영차 영차 영차, 계곡에 젖은 안개 봉우리로 돌아든다. 영차 영차 영차, 바닷가 개가 짖고 회안봉에 구름 떴다. 그렇게 얼마쯤 가다가 한 사내를 만났다. 그게 뭐요? 업괴요. 그 괴를 내게 파시오. 사다 뭐에 쓰시려오? 업괴신이 붙어있는 물건을 약으로 쓰면 병에 좋다 하니 내 그것을 쓰려고 하오. 배비장은 옳았구나 싶었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어떻게든 틈을 보아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보시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부디 흥정을 놓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사내는 괴짝을 걸머쥐고 동원으로 갔다. 괴 속 귀신은 들어라. 너를 파도에 띄울 테니 멀리 멀리 떠나거라. 그러면서 물에 던지듯 동원 앞마당에 쿵 던져놓곤 괴 틈으로 물을 부으며 마구 흔들어댔다. 아이고, 괴에 물이 들이차 깊이 깊이 가라앉으면 시체도 못 찾을 텐데. 늙으신 우리 어머니 절통에서 어찌 사실까? 꽃 같은 아내는 애통해서 어찌 살까? 어푸어푸 물을 마시며 배비장은 어머니와 아내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누구를 원망하랴. 임금께 충성하다 물에 빠진 것도 아니요. 대장부의 고든 마음을 지키다 빠진 것도 아니요. 귀중 여인 만나려다 고깃밥 되는 거니 이렇게 죽는다 한들 어느 누가 아깝다 하리. 에고, 이런 때 배가 지나가면 목숨이나 구걸해 볼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사또가 하인들에게 일렀다. 너희들이 배 지나가는 소리를 내라. 하인들이 문을 삐걱거리고 곤장을 뚝딱거리기 시작했다. 어기 여차 소리도 냈다. 그 소리에 배비장은 귀가 번쩍 뜨였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닭 깎는 소리요, 출렁출렁하는 소리는 노 젓는 소리로다. 강동으로 가는 저 배 나 좀 살려주시오. 섬으로 가는 저 배 나 좀 살려주시오. 풍월 실어 가는 저 배 나 좀 살려주시오. 청산만리 함께 가자. 이괴 실어 나 좀 살려주시오. 여보시오, 어디 가는 배요? 배비장의 고함에 사령 하나가 사공인 채 대답했다. 제주 배요. 무엇을 실었소? 미역, 전복, 해삼이요. 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무슨 말이요? 어렵겠지만 이 괴 좀 실어 죽은 사람 살려주오. 그때 다른 사령이 나섰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괴에서 나는 소리라. 아무래도 잡것이 실린 모양이네. 상아대로 밀어내세. 잘못하면 우리 배에 부정탈라. 잡것이 아니오. 사람이니 제발 살려주시오. 배비장이 다급해서 소리쳤다. 사람이거든 어디 사는 누군지 말해 보시오. 제주 사는 배씨라고 하오.
제주라 하면 여자들이 고운 곳이니 분명 여인과 만나려다 그 지경이 된 거로군. 예, 옳소. 뉘신지 모르거니와 맞습니다. 정신없는 중에도 배비장은 사공이 제대로 알아맞힌 것이 신기했다. 하늘이 도우셨나. 이렇게 뜻이 통하니 날 살리란 배가 아니겠소. 제발 적선을 베풀어 나 좀 살려주시오. 우리 배에는 부정 탈까 못 씻겠고 괴문이나 열어줄 테니 헤엄쳐서 가시오. 헤엄은 칠 줄 아시오? 그건 염려 마오. 내가 용산 마포를 다닐 때 개헤엄을 배웠소. 짠물이라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것이니 꼭 감고 나오시오. 눈은 멀더라도 목숨만 건지면 돼요. 그럼 눈이 멀어도 우리를 원망하지는 마시오. 사령은 그제야 자물통을 쳐서 괴문을 열었다. 배비장은 이를 악물고 물속에 뛰어들듯 와락 괴 밖으로 튕겨나왔다. 그리고는 소경이 될세라 두 눈을 꼭 감고 허우적 헤엄쳐갔다. 이쪽으로 오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사령들이 이리저리 배비장을 유인했다. 배비장은 소리나는 대로 기어갔다. 그러다 그만 대돌의 머리를 딱 짚고는 소리를 내지르며 번쩍 눈을 떴다. 아야! 자네 그게 무슨 꼴인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동원 앞마당이었다. 마루에는 사또가 높다랗게 앉아있고 주위에 늘어선 관속들과 기생들과 노비들은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배비장은 그제야 어찌된 일인지 알고 고개를 푹 수그렸다. 그리고 사또는 웃으며 말했다. 잠깐 속은 일을 너무 마음 두지 말고 애랑 데리고 있는 동안 잘 지내고 좋은 정치하시오. 그러면서 여러 관원들도 위로하는 것이었다.